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젠슨왕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GTC 2025에서 블랙웰 울트라를 발표하는 등 여러 혁신안을 공개했음에도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이는 월가 안팎에서 제기된 경기 침체 우려에 기술주 매도세가 이어진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중국 비아디의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테슬라의 주가가 연일 급락세입니다. 전일 비아디의 새로운 충전 시스템 발표에 이어 전기차 시장에 진출을 선언한 샤오미가 차량 생산 능력 확대를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휴전 협상 진행 소식이 전해지자 국제유가가 소폭 하락했습니다. 이날 백악관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에너지 및 인프라 분야에서 우선 휴전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월가에서 기술주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주요 암호화폐들이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특히 리플의 낙폭이 두드러졌습니다. 이는 연준의 금리 결정을 앞두고 미국 경기가 둔화할 것이라는 우려 속에 기술주 중심 매도세가 이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아쉽게도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연이틀 올랐기 때문에 이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기도 했었고요. 더불어서 FOMC 회의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경계감이 짙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더불어서 기다렸던 GTC 이벤트 그리고 젠슨왕 CEO의 키노트 연설도 진행이 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블랙웰 울트라는 올해 하반기 그리고 루빈 같은 경우에는 내년 하반기에 출시하겠다라는 코멘트가 나왔는데요. 다만 주가는 이벤트를 소화하는 과정 속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는 모습 보이기도 했습니다. 일단 블룸버그에서는 이 소문난 잔치라고 했는데 시장 반응은 좀 실망한 눈치지만 여전히 먹을 것은 많은 잔치였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이 내용들을 좀 어떻게 반영하게 될지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코너부터 함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첫 번째 코너로는 빅애플 스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구글이 TPU 칩을 기존의 브로드컴이 아닌 대만의 미디어텍과 협력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죠. 그 이유는 무엇인지, 왜 이런 선택을 한 건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코너로는 코인 라이브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꼭 체크해야 되는 코인 뉴스와 코인 시황들 함께 점검해 보시죠. 자, 그럼 출발 증시와이드 1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코너 빅애플 스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서울경제TV 윤경철 본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뉴욕 증시는 연이틀 상승했던 거에 부담을 좀 느껴서인지 FOMC 회의 앞두고 있는 상황 그리고 점도표 기다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제는 아쉽게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이러한 시장 속에서는 어떤 전략들 세우면 좋을지 키워드 통해서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TPU 보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오프닝에서 살짝 언급드린 것처럼 구글이 이제 2026년에 출시를 앞두고 있는 TPU, 연산용 칩 생산을 위해서 이번에는 대만에 있는 미디어텍과 협력했다라는 기사가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일단 TPU가 뭔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여기서부터 좀 출발해 볼까요? 네, TPU라 그러면 텐서 프로세싱 유닛이라고 해서 이제 일단 AI 및 머신러닝 연산을 위해서 개발한 맞춤형 하드웨어 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많은 빅테크들이 이제 개발하고 있는 그런 칩인데요. 딥러닝 워크로드에 강력한 성능을 발휘합니다. 사실 GPU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많은 빅테크들이 개발하고 있는데요. 성능의 우수성이 이제 검증된 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높은 연산 능력, CPU, GPU에 비해서 이제 행렬 연산 처리 속도가 빠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글 클라우드 TPU를 사용하면 이제 대규모 AI 모델을 더 빠르게 학습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성이 이제 무척 뛰어나서 전력 대비 효율성이 뛰어나다고 할 수 있고요. 대규모 병렬 연산 지원이 가능하고 DPU V5와 이제 V4가 있고 이제 최신 모델이 발전하고 있는 그런 기능이 있다고 할 수 있으면서 최근 들어서 이제 구글이 많이 개발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개발이 많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클라우드 부분에서 완벽하게 통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태계를 이제 위해서 많이 하고 있고 비용 절감 때문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가 많이 개발해주고 있는데 블랙엘이 발열 문제랑 이제 요거 수요가 못 따라가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많이 개발하고 있고 대규모 AI 모델에 최적화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이제 GPU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부분에서 이제 많은 수요에 대해서 이제 충족하다 보니까 요 뭐 구글이나 다른 분의 이제 빅테크들이 자신들한테 맞는 뭐 자율주행, 특히 웨이모 같은 경우 이런 부분에 이제 맞춤형으로 해달라고 해서 맞춰주지를 못하거든요. 근데 이제 요런 같은 경우에는 뭐 자신들이 뭐 챗GPT나 뭐 바드나 이런 부분에서 맞춰달라고 하면 딱 자신들 딱 맞게 맞춰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TPU는 특히 트랜스포머 모델과 대규모 연산 능력에 최적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데 맞춰서 맞춰줄 수 있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요게 이제 제작사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작사를 그 브로드컴에서 변경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가격인 것 같아요. 가격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 공급망을 다변화하면서 브로드컴 의존도를 좀 낮추자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자신들이 이제 제작하는 과정이나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시설이 없다 보니까 브로드컴에서 하기 시작했는데 요게 이제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TSMC 쪽이랑 이제 연관이 좀 돼 있는데 TSMC의 어떤 파운드리 업체나 이런 부분의 시설을 좀 이용하면서 이제 요 브로드컴을 압박하면서 가격을 좀 낮추는 이런 전략을 택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택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요게 이제 변경할 경우에 우리나라도 좀 혜택을 좀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여러 가지로 이제 소부장 제도나 이런 기업의 수출 확대가 좀 될 수 있는데 이미 구글 텐서 칩 같은 경우에 이제 피셀 스마트용 OSC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삼성 파운드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TSMC 부분을 많이 이용하고 있지만 TPU 같은 경우에는 저희 우리나라 같은 경우 미디어텍이 삼성 쪽에 파운드를 이용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만약에 삼성전자가 만약에 미디어텍을 만약에 구글이 이용한다고 하면 물론 TSMC도 이용하겠지만 삼성전자가 일부 TPU를 수주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이제 삼성전자도 혜택을 입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네, TPU라는 건 일단 구글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해오는 AI 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빅테크 기업들이 너도 나도 AI 칩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GPU가 워낙 고성능이기 때문에 기업마다 필요한 기능만 담은 자기네 기업들에 맞춘 맞춤형 AI 칩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엔비디아 칩이 워낙 좀 비싸다 보니까 비용 절감 차원에서도 충분히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일단은 브로드컴이 아니라 대만에 있는 미디어텍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 이유도 궁금하고요. 다른 빅테크들의 AI 전용 프로세서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뭐 모두에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브로드컴이 최근에 이제 이게 독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구글에게 비용을 계속 높이고 있어요. 자신들도 이제 개발 비용이 많다 그래서 브로드컴이 높은 개발 비용을 이용을 하면서 고급 반도체를 설계하고 이제 좋은 반도체를 제공한다는 점도 있지만 어쨌거나 이제 자체 칩을 설계하는 가장 큰 이유는 비용 절감인데 이 부분이 비용이 계속 높아지니까 해소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용이 높고 제조 유연성이 떨어집니다. 아무래도 이제 원래는 자신들이 하청을 줘야 되는데 오히려 하청에 끌려가는 꼴이 됩니다. 그러니까 갑과 을이 뒤바뀌다 보니까 이 부분이 안 되니까 이제 다변화하자는 측면에서 미디어텍을 선택하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TSMC라는 부분이 이제 어쨌든 전 세계 파운드리 분야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다 보니까 공급망이 좀 유연하다 보면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브로드컴이 한 곳에서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블랙웰 같은 그런 점이 좀 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TSMC 쪽에 이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좀
공급망을 다양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고요. 이렇게 하는 이런 측면이 있어서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쨌든 미디어텍과도 계약을 하게 되는, 그리고 이제 미디어텍하고 계약을 하게 되면 어떤 브로드컴하고의 협상 능력도 갖추게 되는 이런 측면을 갖추자는 생각에서 이제 하게 된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에 대해서 자체 칩을 하는 곳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애플, 엔비디아, 아마존 등도 이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구글이 TPU를 하고 있고요. 엔비디아는 이제 세계 최초로 AI 가속기 및 여러 가지 LLM 같은 부분을 하고 있는데 HB100이나 이제 B200 같은 것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호포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애플 같은 경우에는 AMX라는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요 M 시리즈 물론 애플 같은 경우에 이미 지금 태블릿이나 이런데 M1이나 M4까지 지금 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자체 칩을 만들어서 성능이 좋아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화제가 되고 있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뭐 트라니움이나 인포티아라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화제가 되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저에 쓰고 있는 칩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화제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메타 같은 경우에는 미티아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하고 있고 테슬라도 도조 칩을 AI 칩을 만들고 있으면서 많은 곳에서 지금 많은 칩들을 만들고 있어서 이것들은 자체 칩을 만들면서 자신들에게 클라우드 쪽에 많은 칩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같은 거, FSD 같은 데 맞는 그런 칩들을 만들면서 자신들에게 이제 그 맞는 칩을 만들면서 비용을 줄이는 이런 효과를 낳고 있습니다. 네. 네, 미디어텍도 일단 대만 안에서는 그래도 반도체 설계 회사 중에서는 1위 기업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브로드컴보다는 칩당 원하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좀 낮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구글이 TPU 개발에 60에서 90억 달러 정도, 한화로 13조 원 정도 들었다라고 하는데 미디어텍과 협력하게 된다면 이 비용이 줄어들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협력하는 기업을 좀 변경하지 않았나라는 부분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리버레이팅 데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가 4월 2일을 해방의 날로 설정하겠다라고 합니다. 4월 2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상호 관세의 뜻을 굽히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마 이날 부과될 것으로 보이는데 리버레이팅 데이라고 설정한 이유 어떤 의미가 좀 있을까요? 일단은 약간 이제 퍼포먼스를 잘하는 분이라 이분들은 사실은 이제 해방의 날이라고 이날 선정을 했습니다. 사실은 미국의 부를 찾겠다, 뭐 미국이 최우선이라는 얘기를 계속 하셨는데 트럼프의 강경 발언은 사실은 3월 17일부터 계속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에어포스 원에서 기자들에게 4월 1일 미국이 잃어버린 부를 되찾는 해방의 날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리석은 전임 대통령, 특히 바이든하고 자신을 계속 부각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경제적인 부를 해외에 넘겼다 그러면서 관세 부과에 대한 보상의 필요성을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장의 불안, 사실 관세를 얘기하면서 주가도 떨어지고 시장에 이제 불안이 계속 있는데 뭐 디톡스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계속 스콧 베센트가 얘기를 하면서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추가 관세 조치를 그날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철강, 알루미늄 관세를 50% 인상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캐나다 전력 요금 부담에 대한 보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자신이 25%를 부과하면 50%를 부과하겠다라고 했고 그리고 이제 보복 조치도 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관세 조정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자 이제 시장 반응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래서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발언 이후에 글로벌 증시가 상승했고 그다음에 미국 증시에 따라서 선물 지수도 하락하는 그런 증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었고 어쨌든 이렇게 자신은 관세 정책을 통해서 경제적인 부를 되찾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해방의 날이란 요 모토를 정한 건 제가 볼 때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어쨌든 선거에 대해서 자신의 지지층 결집을 계속하는 것 같아요. 해방이라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그 어떤 지지층 결집을 하고 뭔가를 외부적으로는 그러니까 적을 만들면서 뭔가를 지지층을 결집하면서 뭔가를 도모하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고요. 4월 1일부터 전 세계를 대상으로 상호 관세를 부과하면서 방침을 굳히고 국제적으로 이제 강한 파장을 미치겠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강경한 입장을 하면서 강한 이미지, 강한 대통령 이런 것들을 계속 고수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겠다는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분간 계속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관세에 대해서는 뜻을 굽히지 않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4월 2일에는 상호 관세를 예정대로 그대로 부과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뉴스 플로우 체크는 조금 더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경제적 우위를 다시 한번 그레이트 아메리카를 찾겠다라는 입장을 좀 취하고 있는 거고요. 경제 전문가들은
관세를 너무 과하게 부과하게 되면 인플레이션 상승도 가능성이 높아질 거고 글로벌 경기 둔화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높아질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4월 2일 이후에 시장의 반응이나 각국 그 나라별로 대응은 좀 어떻게 하게 될까요? 일단 4월 2일 시장의 반응은 이제 일단 금융시장하고 이제 글로벌 무역 시장을 좀 볼 수 있는데 금융시장은 사실은 단기적으로 좀 불안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보면 좀 불안한 것 같은데 미국 및 글로벌 시장은 약간 변동성 확대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달러 강세는 강달러 시장은 계속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험 회피 시장이 있는 것 같고 안 그래도 아까 님 말씀드렸다시피 금값도 계속 뭐 3,000달러 이상이 계속 뛰는 것 같고 선물 시장도 계속 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채권 시장은 미국 국채를 계속 선호하는 것 같아요. 이게 미국 국채가 계속 강세를 보이면 약간 불안한 것 같고요. 신국 채권 금리도 계속 상승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약간 불안한 시장인 것 같고 글로벌 무역도 사실은 공급망이 충격에서 보복 무역이 각국이 계속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약간 불안한 것 같고요. 중국 및 유럽연합도 미국도 이제 보복 강세를 계속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국을 계속 보호하는 약간 이런 추세가 되면서 각국이 다들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도 차질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조업 비용이 상승하고 제품 가격도 계속 상승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WTO가 이제 무역 분쟁이 증가하는데 문제는 이 WTO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사실은 이제 미국과의 분쟁에서 많은 부분이 WTO에서 이제 연쇄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전혀 작동을 하지 않는 겁니다. 4월 2일부터 이제 사실은 면세되는 부분이나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데 다시 협상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글로벌 경제적으로는 단기적으로 불확성이 커지면서 각국이 각계격파를 해야 되는 이런 현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좀 문제가 되는 것 같고 각국의 대응이나 예상 조치는 이런 것 같습니다. 중국은 어쨌든 G2가 되다 보니까 이제 미국과 대등하게 보복 관세 및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이런 정책을 하는 것 같고요. 유럽연합은 어쨌든 자신들이 이제 뭉쳐서 대응을 하다 보니까 미국과의 무역 갈등이 좀 약간 심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갈등이 심화되면서 이제 개별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빅테크들을 강하게 압박하면서 이제 트럼프를 대응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고 캐나다, 멕시코는 어쨌든 국경에 인집해 있습니다. 요러다 보니까 USMCA라고 이제 미국과 캐나다 협정에 의해서 이제 분쟁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협정을 일단 맺어놓으니까 이 협정 내에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신흥 국가입니다. 이제 한국, 일본, 인도 이런 나라들이 전략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간 이제 공백 상태가 좀 많이 진행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게 대응 문제인데 어쨌든 전략적으로 미국과 FTA 같은 조정 문제가 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전략적으로 잘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인플레이션이나 소비자 물가 전망을 잘 보면서 잘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그 코멘트를 봤을 때는 외국이 우리에게 비용을 부과하고 또 우리가 그들에게 관세를 부과하고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에도 추가 관세를 부과할 거다라고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간 매우 멍청했던 대통령들이 뭐 하는지도 모르고 내줬던 부의 일부를 이제야 돌려받는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코멘트 좀 과하게 사실 반응이 좀 나오긴 했는데 실제적으로 4월 2일에 관세 정책이 부과가 될지 혹은 이걸 협상의 카드로 다시 한번 활용하게 될지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키워드 함께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오타니 쇼헤이 열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타니 쇼헤이 열풍이 일본을 넘어서 글로벌 스포츠 네네. 아이콘으로 계속해서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일까요? 사실 이제 어제 도쿄돔에서 경기를 했어요. 도쿄돔에 경기를 해가지고 이제 6번째 경기였습니다. 그래서 경기를 했었고 로스앤젤레스 다저스 소속이죠. 사실은 이제 어제 2025년 개막식이 어제 도쿄 시리즈 열려서 1차전에서 시카고 컵스를 이제 LA 다저스가 4대1로 제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저스의 핵심 선수인 무키 베츠가 이제 결정했습니다. 결정했는데 오타니 쇼헤이가 5타수 2안타로 2득점을 했고 야마모토 요시노부가 이제 5이닝 3피안타 1실점 호투를 해서 이겨서 이제 열풍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6번째 경기에서는 잘 했었고 오타니 쇼헤이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스포츠 아이콘입니다. 뭐 메이저리그 독보적인 활약을 하고 있고 일본에서 공항에서부터 사실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고 도쿄 하네다 공항이 내리자마자 녹차 브랜드에서부터 자판기 뭐 난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뭐 브랜드를 하고 있고 MLB 역사상 마케팅 효과가
열풍을 불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베이비루스라고 해서 뭐 메이저리그 최고의 마케팅을 하고 있고 MLB에서도 뭐 역사상 이 정도 글로벌 인기를 끈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타니가 뭐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20개의 스폰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개 스폰서를 보유하고 있고 대표적인 스폰서가 이제 일본 제약사와 뉴발란스, 이토네 녹차 그리고 이제 자알이라고 이제 항공사가 있고요. 다저스에 입단한 이후 이제 스폰서 계약이 계속 급등하고 있으면서 경제 효과라는 매출 관객이 있고 다저스 홈 관객도 2.7%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관광객이 뭐 100%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폰서 수익도 하고 있고 오타니로 효과로 해서 이제 글로벌 브랜드로 급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타니 효과라고 이 효과는 아니고 열풍, 광풍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하고 있는데. NHK 공영방송이 지금 중계를 하고 있으면서 시청률도 거의 뭐 100% 가까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면서 전용 카메라, 중계 시에는 오타니를 위한 전용 카메라가 이제 운영되고 있다고 하고요. 지난해 월드 시리즈에서 이제 우승을 했었는데 일본인 및 이제 시청자가 이제 북미 시청자와 동등하다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유니폼이 200%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일일이 나열하기가 너무 많은데 어쨌든 전설적인 기록이 많습니다. 그래서 MLB 진출 7년 만에 MVP를 3회 이상 수상했었고 50 홈런, 50도루를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는 이제 사이영상의 도루를 못했는데 이게 이제 이도루라고 보통 이제 야구를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보통 이제 투수도 하고 이제 타자도 하고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달성한 건데 이게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얘기를 했고 일본 미디어에서는 이제 오타니의 모든 행동, 이제 식단, 패션, 반려견도 있습니다. 이게 다 보도가 되고 일거수일투족이 다 이제 하고 있으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피로도 있을 만한데 오타니를 따라할 정도로 막 되게 화제가 되고 있고 근데 사실은 이제 오타니가 이제 여기까지 갈 정도로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뭐 통역사에서 물론 이제 오타니 통역사가 최근에 약간 문제가 됐습니다. 오타니 돈을 약간 이용해서 뭔가 도박을 해서 약간 문제가 된 적이 있는데 이것만 빼고는 전부 다가 이제 오타니가 이제 글로벌 역사를 있어서 많은 걸 변화시키고 있다. 그래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이런 현상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제 여기 잠깐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글로벌 슈퍼스타로서 인기를 얻고 있고 하나의 브랜드로 계속해서 자리매김을 좀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일거수일투족을 좀 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공유하는 형태로 흘러간다라는 말씀도 좀 주셨는데 스포츠 산업이나 경제 구조까지 변화시키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브랜드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건강 관리나 경기력 유지는 어떻게 될 전망인지 궁금하고요. 과도한 미디어 노출이나 기대감을 또 어떻게 조절할 거로 예상을 좀 하고 계실까요? 사실 이제 경기력을 지금은 뭐 거의 많은 것들을 이뤘기 때문에 오타니가 앞으로 어떤 걸 이루어줘야 될지는 사실 여러 가지로 이제 약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력 유지와 브랜드 전략적인 균형이 좀 앞으로는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타니는 단순한 야구 선수가 아니라 글로벌 스포츠 산업의 중심이자 일본을 넘어서 이제 세계적인 브랜드가 됐기 때문에 이걸 좀 유지하려면 경기력 유지와 브랜드 가치가 동시에 고려돼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적인 부담이나 이런 것들을 넘어서야 되고 장기적인 투타의 어떤 그런 것들을 좀 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전략적으로 좀 그리고 이제 주의 관리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얼마 전에 통역사가 약간 이제 도박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약간 문제가 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좀 있고 일본 내에서는 뭔가가 좀 터지면 좀 과도하게 노출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일거수일투족 그의 뭐 쓰레기통까지 뒤진다고 할 정도의 약간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이제 오타니 중계 시 전용 카메라 배치가 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지나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고 일본 신문들은 약간 타블로이드 약간 이런 신문들이 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일상이나 반려견, 식단, 패션 이런 것까지 해주는 건 좀 심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본 TV들이나 이런 반응들이 뭐가 있냐면 네티즌 반응이 TV에서 틀면 오타니만 나온다. 이게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있고요. 오타니가 마치 신성주의가 되고 있다. 이거 좀 심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있고 이 정도만 되면 오타니 피로다. 이렇게 얘기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조절할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타니가 좀 미디어의 조절이 좀 필요하지 않냐. 왜냐하면 이러다가 너무 많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오타니가 조절 필요가 좀 하다. 왜냐하면 지금 브랜드와 20개의 브랜드와 계약을 했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뭐 제가 볼 때는 나올 수 있는 브랜드는 다 나온 게 아닌가라는 얘기가 좀 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스폰서 활동을 너무 하다 보니까 경기력에 좀 지장이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있고 그래서 이제 인터뷰와 미디어 출연을 좀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NS도 이제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제한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고
기록을 넘어 전설이 돼야 되는데 지금 너무 기록에만 할 게 있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스포츠는 사실은 전설이 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베이비 루스나 이런 사람들을 좀 뛰어넘어야 되는데 아시아가 이제 이런 부분에서 뛰어넘는 경우가 앞으로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됐고 오토로니가 이제 후반기로 이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어떻게 설계하냐에 따라서 가장 위대한 선수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어쨌거나 이런 노력을 해야 이제 전설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기록을 넘어서 전설이 되려면 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래도 미디어 노출이 많은 인물이기 때문에 특히나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좀 균형을 맞춰가면서 함께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키워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로는 GTC, 삼성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렸던 GTC 이벤트가 현지 시간으로 17일부터 개막을 했고요. 어제 우리 시간 기준으로 오전 2시부터는 젠슨왕 CEO의 기조 연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 차세대 AI 칩 발표에 대한 기대감으로 아시아에 있는 이 반도체 기업들도 같이 좀 강세를 보이는 움직임을 나타냈었는데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오늘 일단 뭐 장이 좀 더 열려봐야 알겠지만 일단 제 생각에는 긍정적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물론 뭐 그 엔비디아 주가는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볼 때 엔비디아의 탓이라기보다는 트럼프 탓인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원체 관세 정책이나 전반적인 시장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2028년 AI 로드칩까지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얘기도 많이 했었고 주가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했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딥시크의 효과는 없고 양자 컴퓨터에 대한 그런 부분도 이제 좀 이따 발표하겠지만 그런 영향이 없다. 엔비디아는 그런 영향이 없다라는 게 결론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로드칩에 관해서도 블랙엘은 기존 호퍼에 대해서 68배에 대한 향상이 있고 그다음 블랙엘 울트라도 이제 확장을 했다는 거죠. 이제 HBM3에 관해서 192기가가 288기가로 이제 확장을 했다는 이야기도 했었고 루빈에 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900배 이상 관한 것도 했고 베라에 관한 이야기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7년에 루빈 울트라에 대한 루빈 AI 칩에 관한 이야기도 해줬습니다. 그리고 파이먼에 관한 이야기도 잠깐 해줬습니다. 그래서 차세대 AI 칩에 관한 이야기도 해줬었고요. TSMC에 대한 협력도 잠깐 해줬습니다. 그 부분에 관한 이야기도 해줬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TSMC에 관한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삼성과 저희 이제 SK 하이닉스에 관한 이야기가 들어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한 이야기도 되기 때문에 아시아 반도체, 특히 이제 삼성과 하이닉스에 관한 이야기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AI 산업의 협력 프로젝트에 관한 이야기도 해줬습니다.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 플랫폼이나 아이작 그룹 NIA에 관한 공개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디즈니 구드 딥마인드에 대한 협력 이야기도 해줬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이야기들이 다 아시아 반도체 그리고 이제 HBM 반도체에 관한 얘기가 다 들어가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향후에 기대감들이 다 이제 블랙엘 GPU 공개를 하면서 아시아 반도체에 대한 영향력과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향후에 주가 상승에 큰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GTC 기조 연설은 2시간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여기서 나왔던 내용들 제가 말씀해 주신 거 살짝 더 정리를 좀 해보면요. 일단 블랙웰 울트라 기다리고 있었는데 올해 하반기 출시 예정되어 있고요. 베라 루빈 같은 경우에는 내년 하반기 출시 예정되어 있습니다. 베라가 CPU고 루빈이 GPU다. 그래서 합쳐진 부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이나모도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오픈소스로 된 추론 소프트웨어를 의미하는데 이 다이나모를 블랙웰 울트라에다가 같이 좀 적용을 하게 되면 기존보다 성능이 40배 정도 빨라진다라는 장점도 직접적으로 코멘트가 좀 나오기도 했고요. GM과 파트너십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특히 자율주행과 관련된 움직임도 함께 오늘 시장 안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AI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주가를 좀 봤을 때 추가 상승이 좀 가능할 만한 기업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있으면 뭐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은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파운드리 쪽에 여러 가지 혜택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HBM 얘기를 전 하실 줄 알았는데 기회가 없었니 잘 못할 것 같은데 어쨌든 향후에 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엔비디아 블랙엘 GPU에 관한 공급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하이닉스도 물론 있을 것 같습니다. HBM 넘버 거에 관한 공급이 있기 때문에 있을 것 같고 물론 TSMC도 있을 것 같습니다. TSMC는 AI 반도체 파운드리의 넘버원이기 때문에 HBM이 있을 것 같고 마이크론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론도 AI1 서버에 관한 것도 있을 것 같고 AMD나 이런 것도 확대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모든 반도체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관해서 젠슨왕이 이제 요 GPU에 관한 수요 증가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딥시크에 관한 부분도 꼭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후 훈련 연산량이 줄어들지 않겠냐라는 부분을 얘기했었는데 오히려 사후 모델에 관한 훈련 강화가 더 높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
GPU 활용도가 더 연산량은 사후가 더 강화될 거라는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추론 과정에서 연산량이 또 줄어들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AI 모델이 사용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추론 과정이 오히려 100배 정도 증가한다라고 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PU 사용은 또 오히려 증가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AI 시장에서 확대가 도입이 가속화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딥시크가 혁신적인 AI 모델이 이제 기업 및 기관이 확대가 도입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AI 컴퓨팅 수요가 증가하면 오히려 엔비디아 GPU가 증가하면서 다른 요 아시아나 이제 마이크론이나 오히려 이제 요런 향후에 이제 요런 AMD 같은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주가들이 상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삼성전자 관련해서 뭐 마이크론이나 기타 등등의 다른 반도체 기업들 언급해 주셨고요. 삼성전자가 최근 우리 시장에서 흐름이 굉장히 좀 좋죠. 엊그제도 삼성전자의 날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높은 상승률을 좀 기록을 하기도 했었는데 최근에 또 오너일가의 주식담보대출에 대한 그 기간이 도래를 좀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3월에서 5월이 만기 도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주가를 어느 정도 퍼포먼스 있게 올려놔야 되는 상황이라서 추가적인 상승도 GTC 모멘텀 더 타고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키워드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다음 키워드로는 스타링크 백악관 설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가 백악관 내에 있는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을 하게 되면서 논란을 좀 빚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일단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가 하는 그 스타링크를 백악관에 무료로 설치하겠다고 이제 최근에 얘기했고 이걸 받아들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캐롤라인 리빗이라고 이제 백악관 대변인 이분이 설치하겠다고 했다. 뭐 무료로 주는데 안 받을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원래 이제 광케이블이라고 해서 안에 있어요. 안에 있는데 이걸 또 받겠다고 하는 이유가 뭔가라고 했더니 지금 광케이블인데 잘 안 되고 있다. 사실 여러분 잘 모르겠습니다. 잘 안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받겠다고 하고 사실은 이제 크리스 스탠리라고 스페이스X 및 요 보안 엔지니어링이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미 도지부에는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서비스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백악관도 무료로 서비스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보안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옳은 것인가라는 논란이 좀 되고 있고요. 사실은 이게 지금은 무료로 하고 있는데 이게 서비스는 지금 무료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게 관리 자체가 무료는 아니에요. 서비스는 무료지만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체는 지금은 무료지만 향후에 보안 관리는 무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향후에 보안 관리 서비스는 무료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보안 관리 자체는 향후의 서비스나 이 보안 관리 향후에 여기 구축하고 난 이후의 서비스는 무료가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무료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향후에 계속 서비스가 들어가게 되면 스페이스X나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다 비용을 받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꼼수가 좀 있는 거라서 사실은 이 부분은 이야기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무료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 문제가 좀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또 문제가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이해 충돌이 있는 겁니다. 이해 충돌이 있는 부분이 좀 있고 그다음에 보안 위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다 들여다볼 수가 있어요. 뭐 들여다볼지 안 들여다볼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 가능성이 있다는 자체가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될지를 잘 모르겠다는 거고 외부 인터넷이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이버 공격할 가능성도 있고 그다음에 일론 머스크가 주인인 이 서비스가 들어와 있는 게 맞느냐라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윤리적인 검토가 좀 있습니다. 백악관은 법률 검토를 거쳤다고 하는데 기부를 받아들이기 전에 윤리적인 검토를 일단 거치지 않은 걸로 일단 밝혀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좀 있어서 어쨌든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네, 스타링크와 관련된 논란 좀 짚어주셨습니다. 뉴욕타임스 보도를 보면요. 이 정확한 설치 시점은 좀 알 수 없는데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고 난 이후로 현재 예측이 좀 되고 있고요. 백악관 측의 의견을 봤을 때는 와이파이 시스템이 과부하 상태였고 일부 지역에서는 셀룰러 서비스가 되지 않아서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작업을 펼쳤다라고 코멘트를 내놓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거에 대한 진위 여부는 조금 더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일론 머스크가 소유하고 있는 스타링크가 어쨌든 백악관 안으로 도입이 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두고 IT 개혁으로 봐야 할지 혹은 아니면 논란의 시작으로 봐야 할지 어느 쪽이 좀 더 무게추를 좀 옮겨보면 좋을까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에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과 다릅니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서비스가 안 좋습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근데 이거를 뭐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빠르게 쓰겠다? 실리콘밸리 빼고는 제가 볼 때 제가 잘 된 기억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백악관의 스타링크가 기대효과 기존 문제점에 대해서 신호불량인 게 보안 문제 때문에 사실 보안 문제 때문에 잘 안 될 수 있거든요. 이거를 문제라고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부 가부화가 이게 문제인지 잘 모르겠는데 외부 위협으로부터 이제 긴급 통신망이 필요한 경우에는 잘 알고 있는데
이걸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와이파이 연결 때문에 하는데 어쨌든 이해 충돌인 건 맞아요. 이걸 왜 꼭 이걸 써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필요하면 스페이스X를 써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기부 형식이 적절한지에 대한 부분이 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굳이 이걸 써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스페이스X나 이제 테슬라나 X 같은 것들 계속 기부 형식이나 이런 것들을 일론 머스크와 관계된 걸 안 쓰면 좋은데 계속 쓰는 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걸 굳이 써야 되냐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기존 IT 쪽이 있는데 이걸 보강하면 되거든요. 필요하면. 근데 이거 보강한 형식이나 이런 걸 쓰면 되는데 비용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써야 되는 이유가 좀 있는 부분이 과연 옳으냐가 있고 그다음에 스타링크가 보안 문제에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계속 보완이 안 되는 상황에서 계속 들어오는 게 맞느냐라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비밀 경호국에 관한 부분이 있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허브 문제가 해결됐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문제가 해결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로 좀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서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요게 이제 개혁이라기보다는 논란의 문제가 더 커서서 이 부분을 좀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점보다는 단점이 좀 많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은 논란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머스크가 정부와 계약을 맺고 있는 회사를 여럿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의 고문이기도 하고 또 고액 기부자로서의 지위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상충한다라는 부분에서 본다면 논란의 여지가 조금 더 크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5번째 키워드 마무리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로는 조커 매트릭스 제작사 파산 내용 보겠습니다. 할리우드에 있는 제작사죠. 빌리지 로드쇼 엔터테인먼트 그룹이 챕터 11 파산 보호 신청을 요청을 했다라고 합니다. 어떤 일 때문일까요? 최근에 이제 어려운 거죠. 사실 이제 약간 소규모 제작사들이 최근에 파산하는 현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파산 배경에는 이제 워너브라더스의 법적 분쟁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독립 투자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최근에 AI들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계약을 하거나 이렇게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이제 모델 훈련들이 증가하고 있고 이제 여러 차세대 AI들이 이제 하고 있는데 요 배분 문제 때문에 장기적으로 법적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 부분이 극장에서 개봉되면 논란이 하고 법률 비용으로 이제 240억 정도를 미지급한 상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걸 못 지급하다 보니까 이제 파산을 하게 됐고요. 독립 투자를 하면서 이제 흥행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익성이 낮다 보니까 시리즈를 많이 개발을 했는데 요걸 못 하다 보니까 결국에 이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제 파산을 하게 됐고요. 재정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규모 제작사들이 이제 파산을 하고 있고 히트작이 많이 나왔지만 그 못지않게 개발을 하는 많은 부분들이 실패를 하면 한두 작품만 삐끗해도 이제 이런 제작사들은 실패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패를 많이 하게 되고 추가 자금 조달을 해서 약간 막고는 있지만 향후에 이제 계속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할리우드에 요거 미치는 영향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향후에 이제 파트너십들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작가들이나 제작자들이 미급 문제도 발생하고 독립 제작사들도 이제 위기감을 좀 느끼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예. 네, 빌리지 로드쇼라고 하면 1997년에 설립된 영화 제작사고요. 미국과 호주에 지금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영화 한두 장만 삐끗해도 아무래도 소규모 제작사다 보니까 피해가 좀 큰 편이고요. 최근에 이제 팬데믹도 있었고 할리우드 작가 파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위기들이 겹치면서 현재 챕터 11 파산 보호 신청을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그렇게 된다면 이렇게 독립적인 작은 제작사에서 앞으로는 좀 대형으로 있는 스튜디오 제작사 쪽으로 제작하는 인력들도 이동할 수 있고 전반적인 심화 구조로 제작 방식에 있어서 구조도 좀 변화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앞으로 콘텐츠 생태계는 어떻게 좀 바뀌게 될까요? 여러 가지 많이 바뀔 것 같아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대형 스튜디오 중심으로 바뀌고 그다음에 AI가 많이 도입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자체 스트리밍 폼을 가진 회사가 성장하는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작 배급 유통도 통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립 제작사들은 시장 진입이 예전만큼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빌리지 로드쇼도 파산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어려울 것 같고요. 스트리밍 플랫폼을 일단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뭐 디즈니나 넷플릭스 같은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고 OTT의 부상으로 극장 개봉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쉽지 않을 것 같고 대형 스튜디오들도 직접 계급해서 독립 이게 하는 이런 방식이 계속 가속화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콘텐츠 제작 방식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AI가 무조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AI를 사용하지 않으면 이제는
갈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기술 발전과 관객 취향도 많이 바뀌기 때문에 요거를 맞추지 않고 계속 고수하다 보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약간 이런 형식이 될 것 같고요. 시장도 미주나 아시아 요거만 딱 특화돼서는 이제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해야 꼭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영화 시장의 성공으로 이제 글로벌 시장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독립 제작사도 새로운 방식으로 차별화 콘텐츠고 그다음에 한국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곳과 협업을 하고 대체 배급 경로도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대형 스튜디오 중심으로 해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은 좀 주셨는데요. 다만 그렇게 된다면 작품의 다양성 측면에서 본다면 네. 좀 아쉬움이 네, 남지 맞습니다.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다만 전체적인 구조는 좀 변화할 수 있다라는 부분 짚어주셨습니다. 6가지 키워드 함께 살펴봤고요. 오늘 본부장님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빼놓을 수 없는 코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전 8시 기준입니다. 연준의 정책회의 결과 발표와 우크라이나 휴전 협상 등 이 주요 이벤트들을 소화하면서 관망하는 분위기가 지속이 되고 있죠. 이 주요 코인들의 가격도 전일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다소 후퇴한 양상이지만요. 여전히 최근 범위 내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비트코인 보도록 할까요? 1.98%, 약 2%가량 내려서게 되면서 82,400달러 선까지 밀려났습니다. 비트코인 강세장이 끝나고 향후 6개월에서 12개월 동안 비트코인 가격이 약세 내지 횡보 움직임을 보일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지만요. 또 비트코인 ETF로부터의 자금 유출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라는 기대감도 제기가 됐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ETF는 이틀 연속 순 유입을 기록했고요. 이어서 알트코인의 대장주죠. 이더리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시각 0.73% 내려서게 되면서 1,918달러 선, 1,920달러 선이 무너졌죠. 다음으로는 XRP 9 리플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8% 내리면서 2,281달러 선 현재 내려섰고요. 암호화폐 기업 리플랩스가 이 새로운 사업 분야로 커스터디 서비스를 타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리플 커스터디라는 이름으로 상표 출원을 완료하면서 본격적인 시장의 진입 의지를 나타낸 건데요. 이는 결제 서비스에만 머물지 않고 다양한 수익원을 확보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이 됩니다. 리플은 이번 상표 등록을 통해 금융 서비스 중에서도 이 디지털 자산 관리 및 보관과 관련된 커스터디 서비스를 포함한 3가지 사례를 등록했습니다. 해당 서비스는요, 이 고객의 암호화폐를 안전하게 보관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인데요. 지금 이 시각 약 2.3달러 선이 무너지면서 2.281달러 지나가고 있는 XRP. 그렇다면 주요 알트코인 가운데 이 시장의 관심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8개 코인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솔라나인데요. 역시나 오늘 일제히 다 파란불 켜고 있는 코인 시장입니다. 하락불을 켜고 있죠. 2% 이상 내려서게 되면서 18만 3,45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이 솔라나가 100달러 붕괴 가능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활동 감소와 함께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솔라나의 가격이 사상 최고가인 295달러에서 약 60% 하락한 국면이고요. 이렇게 60일 이상 지속이 된 조정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도지코인 보도록 할 텐데요. 3% 이상 내리게 되면서 246원 선 지나가고 있네요. 이 민코인의 대표주자죠. 도지코인이 70% 이상 하락하면서 떨어졌지만 고래로 불리는 대형 투자자들은 오히려 매집에 나서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 평가된 자산을 장기 보유하려는 신호로 해석이 되는데요. 또한 활성주소 증가 역시 네트워크 참여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죠.
만약에 이 움직임이 단순한 투기적인 거래가 아니라 실제 도입의 증가로 이어진다면 도지코인은 강력한 온체인 기반을 바탕으로 반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에이다, 카르다노 보도록 할까요? 마찬가지로 2% 가까이 내려서게 되면서 1028원 선 막 가리키고 있네요. 다음으로 체인링크 1.56% 눌리면서 2170원 선, 2200원 선이 무너졌습니다. 다음 수위 보도록 할까요? 3.91%, 약 4%가량의 약세 보이면서 3,342원 선 지나가고 있네요. 이 미국의 자산운용사 카나리 캐피탈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수의 현물 ETF 등록을 위한 증권신고서 서류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수의재단은 수의 생태계의 제도권 편입을 가속화하려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라면서 이는 전통 금융권에서 수의에 대한 신뢰가 점차 강화되고 있다는 신호이자 수의가 차세대 디지털 자산 인프라로 주목받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해석했습니다. 다음은 아발란체인데요. 0.47% 반대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네요. 비록 강보합권에 해당이 되지만 27,650원 선 계속해서 상승하는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가족과 관련된 디파이 프로젝트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 아발란체 토큰을 대량 매입해서 디지털 자산 보유량을 확장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죠. 현재로서는 강보합권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이어서 스텔라룸은 마찬가지로 강보합권 0.1%가량 올라서게 되면서 400원 선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바이누입니다. 2.65%가량 내려서게 되면서 0.0184원 막 지나가고 있고요. 이어서 빼놓을 수 없는 암호화폐 이슈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빗썸이 18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위믹스 유의 종목 지정 연장을 발표했습니다. 90억 원 규모의 해킹 사고로 이 국내 거래소 유의 종목으로 지정된 위믹스의 상장 폐지 여부 결정이 한 달 뒤로 미뤄진 건데요. 이에 따라서 위믹스의 상패 심사 결론은 4월 셋째 주에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빗썸은 유의 종목 지정에 관한 사실관계 및 후속 조치 등에 대해 프로젝트 측으로부터 소명을 받고 이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보다 면밀한 검토를 위해 거래 유의 지정을 연장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위믹스 심사를 진행 중인 다른 국내 거래소 코인원과 코빗 또 고팍스도 같은 사유로 4월 셋째 주까지 유의 지정을 연장한다고 밝혔는데요. 앞서서 지난 4일 위메이드는 이 위믹스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위믹스 플레이 브릿지 볼트가 지난달 28일 해킹당했다고 밝힌 바 있었죠. 해킹 규모는 당시 시세 기준으로 약 88억 원 상당이었고요. 해킹 사고의 여파로 위믹스는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 협의체 이 닥사의 공동 유의 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인데요. 특히 위메이드가 사고 발생 4일 후에야 해킹 사실을 공지한 점이 문제로 지적이 됐습니다. 이에 위믹스 재단은 지난 17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해킹 사고와 사후 대응 관련 해명에 나섰습니다. 김석환 위믹스 재단 대표는 해킹 사고를 은폐하려는 생각이나 시도는 전혀 없었다면서 닥사에 대한 소명은 진행 중이며 만약 상폐될 경우에 대해서 생각하기보다는 시장의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인피디아의 보도에 따르면 파이코인이 하루 만에 17% 폭락하면서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는데요. 이번 하락은 1억 2,900만 개의 파인코인이 시장에 풀리면서 발생이 됐고요. 그 가치가 총 1억 7,500만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언락이 공급 과잉 우려를 촉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추가 하락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파이코인은 초기 강력한 커뮤니티 기반과 기대감 속에서 주목을 받았지만 최근 프로젝트의 미래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면서 신뢰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바이낸스 상장에 실패하면서 성장 동력을 상실한 점이 이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고요. 86%의 커뮤니티 투표가 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장이 불발되면서 거래소의 접근성이 제한됐고 이는 또 파이코인의 유동성과 성장 가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죠. 파이데이 행사를 계기로 중요한 발표가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었지만요. 이 프로젝트 팀이 특별한 업데이트를 내놓지 않으면서 투자자들의 실망감이 더욱 커졌습니다. 초기 채굴자들조차 프로젝트 팀이 계획을 이행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이고요. 또한 파이코인은 개발이 시작된 지 6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오픈 메인넷 출시 일정이 아직도 불투명한 상태죠.
타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이 명확한 로드맵을 제공하는 것과는 달리 파이코인 개발팀은 향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어 투자자들의 불안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코인베이스, 메타마스크 월렛 등 주요 가상자산 플랫폼을 표적으로 한 새로운 멜웨어 공격을 경고하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가상자산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해당 멜웨어의 이름은 스틸라치 LAT로 원격 액세스 트로이 목마 유형의 악성 코드인데요. 이 멜웨어는 탐지를 회피하면서도 민감한 데이터를 탈취하는 정교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요. 또 사용자의 월렛 정보 및 구글 크롬 브라우저에 저장된 사용자 이름과 또 비밀번호 등 각종 개인 정보를 탈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코인베이스, 메타마스크, 팬텀, OKX 월렛, BNB 체인 월렛 등 20개 이상의 가상자산 월렛이 공격 대상으로 지목됐는데요. 현재 스텔라치 LAT의 배후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사용자들에게 소프트웨어 보안 업데이트 및 피싱 링크 주의 등의 보안 조치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번 달 약 1억 2,900만 개의 파이코인이 풀릴 예정입니다. 이는 약 1억 7,500만 달러 상당의 규모로 시장에 대량의 공급이 추가가 되면서 매도 압력이 커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대규모 락업 해제는 단기적인 가격 하락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기에 파이코인이 1달러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깊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바이낸스 상장 이슈도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는데요. 파이 커뮤니티 내에서는 지난 14일 일명 파이데이에 맞춰서 바이낸스가 파이코인을 상장할 것이라는 기대가 컸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바이낸스 측에서 공식적인 발표가 나오지 않아 투자자들의 심리가 위축된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낙관적인 전망을 유지하는 전문가들도 역시 있습니다. 암호화폐 분석가 체드 스나이퍼는 파이코인이 단기적으로 1달러 이하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3.5달러를 넘어설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바이낸스가 결국 파이코인을 상장할 경우 가격이 3배 이상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네요. JP모건 분석가들은 광범위한 매크로 환경과 리스크온 주식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암호화폐 생태계가 2024년 미국 대선 이후 고점에서 크게 후퇴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은행은 전체 암호화폐 시가총액이 2024년 11월 초 선거 이후 최저점을 기록했다고 보고했는데요. 시장의 하락세로 인해 인기 토큰들은 20% 이상 하락했고요. 일부 자산은 가격이 하락하고 2025년 연초부터 부정적인 추세를 보이면서 더 가파른 하락을 경험했습니다. 자산 가격의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은 회복력을 보여줬고요. 특정 토큰과 거래소는 전월 대비 성장을 기록했죠. JP모건은 규제 및 행정 환경이 암호화폐에 더 유리한 운영 환경을 조성하도록 발전하고 있지만 매크로 경제적 리스크가 이 규제 또 입법 및 사법 영역에서 정책 명확성에 관한 미국의 진전을 가렸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투자은행은 또한 금이 안전한 자산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비트코인이 2월에 18% 하락한 반면 금 가격은 추가로 2% 상승했다고 관측했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서 영감을 받은 디파이 프로토콜 및 거버넌스 플랫폼을 운영하는 이 월드 리버티파이가 두 번째로 토큰 판매를 성공적으로 완료했습니다. 이 미국 및 기타 국가에서 진행된 이번 판매로 총 5억 5천만 달러가 모금됐는데요. WLFI는 2024년 10월 15일에 출시가 됐고요. 그 이후 두 차례의 토큰 판매를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에서는 이 3억 달러 상당의 WLFI 토큰을 판매했으며 두 번째 라운드에서는 추가로 2억 5천만 달러 상당의 토큰을 판매한 바 있습니다. 총 두 차례 판매를 통해서 WLFI는 5억 5천만 달러 상당의 토큰을 판매했고요. 이번 토큰 판매에는 8만 5천 명 이상의 참가자가 참여했습니다. 이 모든 참가자는 참여 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고객 확인 절차를 거쳤는데요. 공동 창업자는 프로젝트의 잠재력을 본 WLFI의 초기 지지자들과 파트너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는 또한 토큰 판매는 시작에 불과하며 회사는 디지털 자산으로의 가능한 경계를 재정의할 혁신적인 기술을 출시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난 6개월 동안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은 체인링크, 수이와 같은 주요 블록체인 프로토콜과 기관, 이런 것들과 중요한 관계를 구축해냈는데요.
이러한 파트너십을 통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위한 금융 민주화를 목표로 하는 플랫폼을 더 빠르게 개발하고 출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미국 내 핀테크 및 암호화폐 기업들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로 은행 인가 취득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코인 파프리카에 따르면 이들은 은행 라이선스를 통해 대출 비용을 절감하고 규제적인 신뢰도를 높이며 시장 내 입지를 강화하려는 전략을 추진 중인데요. 법률 전문가들에게 따르면 최근 여러 기업이 은행 인가를 신청하거나 준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요 금융 규제기관들의 임명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만큼 일부 기업들은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업계 전문가들은 은행 인가를 취득하면 핀테크 및 암호화폐 기업들이 외부 차입 대신 예금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운영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분석했고요. 또 규제 감독을 받지 않는 경쟁사들과 비해서 차별화될 수 있는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은행 인가를 통해서 금융 규제 체계 내에서 운영하면 이 당국과 투자자들과의 관계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와 같은 이유로 시장 내에서는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 은행 인가를 추진하려는 기업들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은행 인가 신청이 다시 증가한 것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승인 건수가 급감한 것과는 대조적이죠. 이 과거 행정부의 규제 강화 기조로 인해서 핀테크 및 암호화폐 기업이 금융업계에 진입하는 것이 어려웠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친기업 정책이 이를 변화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렇게 오늘의 암호화폐 소식 다 같이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3월 19일 수요일 개장까지 약 3분 정도 남은 상황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부터 체크를 해보자면 3대 지수 모두 다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FOMC 회의에 대한 경계감이 조금 더 짙은 모습이고요. 연일 상승했던 탓에 피로감까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엔비디아가 3% 하락했고요. 테슬라도 5% 하락을 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도 좀 체크를 해보자면 오전장과 오후장 사뭇 다른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오전장에서는 좀 강했었는데 그 강한 폭을 오후장에서는 조금은 반납하는 모습이 이어졌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시작을 하게 될지 예상 체결가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 코스피 코스닥 혼조세로 출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18% 상승하면서 2,616포인트에 상승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도 2,610선을 지금 지켜주고 있는 모습 포착해 보시기 바랍니다. 코스닥은 다릅니다. 코스닥은 0.21% 하락하면서 743포인트로 좀 지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1위부터 5위인데요. 삼성전자는 지금 현재 보합권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어제 장 후반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조금 탄력을 잃어가면서 하락으로 마감을 했었는데요. 오늘도 역시나 지금 그런 모습으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SK하이닉스 또한 0.7% 하락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0.9% 상승하고 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0.4%, 현대차 또한 0.2%로 소폭 상승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1위부터 5위입니다. 오늘은 코스닥의 분위기가 좋지 못합니다. 알테오젠 계속해서 잘 가는 흐름이었었는데요. 오늘은 소폭 하회합니다. 0.56% 하락하면서 44만 1,000원 선 지날 것으로 보이고요.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오늘 다소 쉬어갑니다. 0.27% 하락하고 있고요. 에코프로도 0.66% 하락하고 있습니다.
HLB 그래도 좀 간암 신약에 대해서 승인에 대한 이슈가 계속 있었는데요. 오늘 좀 관망세가 보이는 모습입니다. 1.43% 하락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래도 로봇주도 요즘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갖고 있었고 또 수혜도 들어오는 모습이었는데요. 0.77% 하락하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코스닥에서는 좀 하락할 분위기로 출발할 것이다라는 것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저는 우리 시장 문 열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3월 19일 수요일 우리 시장 문 힘차게 열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는 강했지만 뒤로 갈수록 힘이 빠지는 전강 후약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는 59,000원이라는 강한 저항대에서 다시 한번 밀리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 일정상으로 주주총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생즉사라는 표현까지 썼기 때문에 어떤 코멘트 나오는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할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제도 조선과 방산 계속해서 잘 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한화그룹주 중심으로 강세 보였는데 공매도 재개를 앞둔 상황 속에서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할지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개장 분위기 이현아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3월 19일 수요일 우리 시장 문 열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시장 오늘 뉴욕 증시와 함께 좀 하락 출발하려나라고 싶었었는데 예상 체결 지수에서는 코스피가 그래도 좀 강했습니다. 지금 개장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역시 예상 체결 지수와 함께 좀 같은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요. 코스피 조금은 좀 하락폭이 상승폭이 좀 낮아졌습니다. 0.04% 상승하면서 2,613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0.31% 하락하면서 743포인트 지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오늘 코스닥에서의 하락폭이 조금 더 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어서 업종별 등락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에서는 그래도 전반적으로 좀 강한 가운데 의약품 쪽으로 강합니다. 0.44% 상승하면서 지나고 있고요. 화학 쪽으로도 강한 모습 체크가 되고요. 또 음식료품으로도 강한 모습 체크가 됩니다. 삼양식품에서도 계속해서 황제주를 노리고 있는 만큼 음식료품 쪽에서도 지금 관망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그래도 전반적으로 좀 좋은 흐름을 보여지고 있다라는 점 체크가 되실 텐데요. 먼저 기계 보겠습니다. 기계 0.53% 상승하면서 그래도 좋은 흐름 보여지고 있다는 점 체크해 주시고요. 철강, 금속과 전기전자, 운수 장비 쪽으로도 그래도 오늘 상승하면서 지나고 있습니다. 다만 비금속 관물 쪽으로는 소폭 하회했다는 점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업종별 지수 등락률입니다. 그래도 코스닥에서는 조금 혼조세를 보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먼저 건설과 유통 쪽으로는 그래도 강합니다. 유통이 0.25% 상승하면서 지나고 있고요. 건설 쪽으로도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0.16% 상승하면서 지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기 방어주라고 불리는 이 금융 쪽에서는 다소 하회하고 있는데요. 0.2% 하회하고 있고요. 제조 쪽으로도 좀 쉬어가고요. 기타 서비스도 소폭 하락하면서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역시나 혼조세가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음식료, 담배 쪽 소폭 상승하면서 지나고 있는데요. 종이, 목재와 화학 쪽으로는 그래도 오늘 상승부를 켜줬습니다. 다만 출판, 매체, 복제 쪽 0.48% 하락하면서 지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좀 정치적인 이슈가 이번 주에 계속 있다 보니까 이쪽으로도 좀 하락폭이 깊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섬유, 의료 쪽 0.08% 하락하면서 조금 혼조세 보이면서 출발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예상 체결가에서는 좀 보합권에서 등락할 것을 보였었는데 1.2% 상승하면서 지나고 있습니다. 또 간밤에 GTC 2025 또 기조 연설이 있었는데요. 그때 또 반도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대감을 부풀어 일으켜 준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삼성전자가 주주총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점도 참고하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58,300원 선 지나고 있다는 점 체크해 주시고요. SK하이닉스는 좀 산반된 모습입니다. 0.49% 하락하면서 202,00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0.92% 상승하면서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 CDMO 업체들이 공장을 증설에 박차를 가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에 이 점 좀 호재로 작용한다라는 점 포착해 보시면 되겠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요즘 전기차 성장이 좀 둔화가 된 탓에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갔었는데 오늘은 1.3%로 올라와 주고 있습니다. 상승하면서 지나고 있다는 점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현대차도 보겠습니다. 현대차는 오늘 좀 쉬어가는 흐름인데요. 이 조지아주 공장에서 생산한 차량에 대해서 판매량이 빠르게 지금 증가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지만 오늘은 소폭 숨고르기 하는 모습 포착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좀 혼조세 보이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오늘 셀트리온 0.2% 상승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역시나 삼성전자 우선주도 동반으로 상승세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아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쉬어갑니다. 0.4% 하락하고 있는데요. 어제 배당락 관련해서도 이 배당일로 인해서 2% 하락을 했었죠. 오늘도 역시 조금 소폭 하회하면서 지나고 있다는 점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연일 좀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이었었는데 오늘 0.59% 하락하면서 지나고 있고요. 네이버입니다. 0.48% 오늘 상승불 켜주고 있습니다. 네이버까지 체크해 주시면서 지금 6위부터 10위는 혼조세로 지나고 있다는 점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1위부터 5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에서는 역시나 좀 혼조세 보이고 있는 가운데 알테오젠이 다시 한번 좀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0.23% 상승하면서 지나고 있고요. 에코프로 그룹주들 오늘 2차 전지주 쪽으로는 그래도 좀 상승불을 켜줄 것으로 보입니다. 에코프로 BM 0.8%, 에코프로도 0.3% 상승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HLB 오늘 이번 주가 조금은 좀 중요한 주간으로 보이는데요. 바로 FDA의 승인이 결정이 나는 주간이기 때문입니다. 0.9% 지금은 좀 관망세 보이면서 차익 실현이 나온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봇주들 그래도 계속해서 잘 가는 흐름이었는데요. 오늘은 숨고르기 하고 있습니다. 1.08% 하회하면서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코오롱 티슈진 연일 계속해서 굉장히 잘 가는 흐름이었는데요. 시가총액이 6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숨고르기 하는 모습이죠. 1.94% 하회하면서 지나고 있고요. 삼청당제약과 또 유수젤 부분은 또 0.6%씩 상승하면서 지나고 있다는 점도 포착해 보시기 바랍니다. 클래시스, K뷰티에 대한 강한 또 기대감까지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오늘 소폭 올라온 모습이고요. 리가켄 바이오까지 체크해 보시면서 그래도 오늘 혼조세 지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히트맵 열어서 자세한 종목별 흐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좀 혼조세 깃든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전자기술 쪽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그래도 장 초반에는 좀 보합권에서 머물렀었는데 그래도 지금은 1% 위로 올라온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하지만 지금 방산주 쪽으로는 조금은 숨고르게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0.05%, 1.05% 하회하면서 지나고 있고요. LRG 넥스원도 지금은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0.18% 하락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 한화시스템과 항공우주산업에서는 그래도 강한 모습이 보여지는데요. 한국 항공우주산업이 오늘 강합니다. 6% 위로 올라오면서 좋은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섹터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조업 쪽 보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요즘 2차 전지주 쪽으로는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졌었는데요. 오늘 1.23% 상승하면서 지나고 있고요. 그래도 에코프로 BM, 이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오늘은 같이 동반 상승하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선주 쪽으로 좀 많이 올라온 탓일까요? 오늘은 좀 숨고르기 하는 모습인데요. 현대중공업 0.79% 하락하고 있고요. 삼성중공업도 0.9% 하회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조선해양 또한 0.23% 하회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오늘 하나오션 계속해서 강한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1.23% 상승하면서 지나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어제 좀 하회를 했었는데 2.7%로 올라왔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이 트럼프 대통령의 SMR 활용 정책에 발맞춰서 계속해서 협력을 한다라는 소식과 함께 이 공장 건설에도 좀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오늘 좋은 흐름 이어지고 있다는 점 체크해 주시고요. 또 현대로템 2%대로 오늘도 강합니다. 역시 좀 조선과 방산 쪽으로는 그래도 오늘은 다시 한번 좀 훈풍이 들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섹터도 한번 마지막으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그래도 혼조세 보이고 있는 가운데 금융주들 오늘 그래도 대부분 좋은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은행뿐만 아니라 우리은행, 카카오뱅크까지 오늘 전반적으로 좀 1% 아래에서 그래도 상승하는 흐름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훈풍이 깃든다는 점 포착해 보시고요. 특히나 KB금융지주 쪽 1% 상승하고 있고요. 신한금융도 1.2% 상승하면서 금융주 쪽으로는 훈풍이 깃들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우리 시장 상황 체크해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캐스팅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이슬희 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팀장님 오늘 시장의 지수부터 먼저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시장은 예측가랑 비슷하게 좀 엇갈리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도 코스피에서는 지금 외국인 투자자가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가 소폭이긴 합니다만 일단은 좀 빼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선물 쪽에서 매수 좀 규모가 개장인데도 불구하고 좀 큰 것 같거든요. 개장 분위기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 이제 간밤에 또 미장이 이제 나스닥 기술주 위주로 특히 M7 위주로 폭락이 나왔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조금 걱정은 됐었지만 그래도 생각보다는 굉장히 양호한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말씀 주셨다시피 지금 외국인들이 코스피 쪽으로 현재 400억대 이상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들은 지금 코스피 쪽에 한 563억대, 코스닥 쪽에서도 이제 7억대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고요. 개인들은 현재 코스피 쪽에서 900억 넘게 매도를 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외국인들이 코스닥 쪽 중심으로 좀 매도를 강하게 치고 있는데 이걸 지금 개인들이 좀 받아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은 이제 굉장히 좀 양호한 흐름이 좀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오후장까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 우선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일 또 FOMC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우리 시장도 한 번 더 흔들릴 수 있다라는 점 우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아무래도 이번에 또 금리 동결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냐 동결이냐가 중요한 것보다도 앞으로의 어떠한 점도표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 있고요. 만약에 여기서 금리 인하 추가적으로 2회를 하지 않고 뭐 1회 그리고 0회까지 만약에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그게 앞으로 이제 시장에 또 충격을 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새벽에 나오는 그 FOMC 점도표에 대해서 좀 집중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결국에 이제 이러한 어떠한 그런 불확실성이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후장으로 갈수록 조금 밀릴 가능성도 좀 염두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말씀 우선 드리겠고요. 우선은 이제 금리에 대한 어떠한 방향성 이 부분을 한 번 더 체크를 하고 접근을 하셔도 늦지 않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어제랑 조금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여전히 좀 개별 이슈가 강한 종목군들 위주로 상승이 좀 크게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전히 이제 바이오 쪽에서 좀 개별 이슈가 있는 특히나 이제 미국에서 FDA 승인을 받는 기업들에 대한 어떤 그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좀 좋은 편이죠. 그래서 지금은 조금 이렇게 단기 매매 관점에서 우선은 좀 접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오늘이 다시 한번 또 방산주들의 어떠한 강한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만큼 방산 역시도 우리가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또 이제 그 전력 설비, 전력 쪽도 이제 조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쪽도 한번 지금 조정 받을 만큼 받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여기 GTC 관련해서는 지금 관련주들이 조금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중에서는 뭐 AI 소프트웨어 쪽은 좀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지금 소프트웨어 쪽의 말체라 같은 이런 영상인식 관련주들은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소프트웨어 쪽이 좀 강한 이유가 중국에 대한 영향이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가 상당히 좀 많이 밀렸던 부분들인데 오히려 뭐 바이두라든지 이런 알리바바 쪽의 흐름은 굉장히 좀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저가형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 관련 기업들도 오늘의 어떤 상승이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쪽은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좀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그러니까 크게 말씀드리면 전력, 방산 그리고 이제 바이오 쪽은 계속해서 좀 눈여겨보실 필요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FOMC를 대기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아마 내일 새벽에 확인이 가능할 텐데요. 일단은 금리 동결 쪽이 좀 더 우세한 상황이고요. 점도표를 꼭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개장하고 나서는 어제와 비슷한 흐름 이어가고 있다라는 말씀 주셨고 오늘도 강세 보이는 쪽으로는 방산 그리고 많이 쉬었던 전력도 조금씩 움직임 보이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번 주에 이제 일정 앞두고 있는 바이오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 종목들 알테오젠이나 유한양행은 초록 공개 예정되어 있습니다. 임상 3상에 대한 결과 있고요. HLB도 20일 전후로 해서 FDA 승인 여부 나오기 때문에 이런 일정들도 같이 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으로 넘어가서 질문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종목인 삼성전자부터 체크해 볼 텐데 어제 이제 59,000원 좀 중요한 자리에서 밀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마무리 지었고요. 오늘도 1% 넘게 상승하고 있는데 58,650원 선, 그러니까 59,000원 선 근접해서 지금 움직입니다. 오늘 이제 주총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레거시 단으로 봤을 때는 매크로 상황으로 우호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또 이제 오너일가의 주식담보대출 만기도 이제 한 3월에서 5월 사이라서 그때까지 주가 부양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시각들도 있고 공매도 재개하고 나면 외국인이 시장 사면 가장 먼저 살 종목이라서 반도체, 특히나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최근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TP 71,000원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그 이상으로도 가능할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좀 보세요? 일단은 7만 원을 넘으려면 아무래도 또 HBM이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지만 그래도 단기적으로는 이제 말씀 주셨다시피 그 담보 유지 비율에 대한 부분들도 호재로 좀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간적으로는 이제 상승폭이 상당히 좀 많이 열려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보면 이제 SK 하이닉스에 항상 이제 또 밀렸던 게 삼성이었거든요. 뭐 사업 내용뿐만이 아니라 사실 주가도 굉장히 좀 밀렸던 부분들인데 최근에는 이제 단기적으로 좀 바뀌는 이런 현상들이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게 정말로 이제 반도체에 대한 어떤 그런 그런 부분들이 좀 기대가 돼서 상승을 했다라기보다는 사실상 이제 삼성전자의 어떠한 그 오너 일가에 대한 담보 대출에 대한 부분들 이걸 지금 연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6만 원 선 위에까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에 개별 이슈가 훨씬 더 좀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보 유지 비율을 결국에 이제 140% 정도
맞춰야지 이게 연장이 좀 가능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최소한 6만 3천 원대까지는 좀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또 디램, 레거시 문제에 대한 부분들도 다소 좀 해소가 되고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에서는 벗어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여전히 조금 혁신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그 디램 같은 경우에 또 아까 이어서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중국 쪽이랑 또 연결해 볼 수가 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저가형 AI 모델 같은 경우에 일반 이제 그 범용 디램을 많이 쓰다 보니까 우리나라 이제 관련 기업들 대표적으로 하이닉스라든지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중국 매출 비중이 상당히 좀 큰 편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에 따른 이제 레거시 회복에 있어서 가장 큰 수혜를 또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오히려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이 조금 더 우위에 있다라는 거죠. 레거시 해결 문제에 있어서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중국하고 미국과의 어떤 AI 기업들을 보면은 완전히 지금 디커플링 되는 현상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쪽이 좋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국에 대한 어떠한 그런 범용, 매출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가 단기적으로 좀 하이닉스보다 잘 가고 있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좀 길게가 아니라 짧게 봤을 때는 삼성 쪽이 훨씬 더 좀 메리트가 있겠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말씀 주셨다시피 이제 뭐 7만 원 선 이상까지 본다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뭔가 그 HBM에 대한 빠른 통과와 어떤 점유율 확대가 여전히 좀 중요하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본다면은 한 6만 5천 원대까지는 우선 그래도 한번 좀 지켜볼 만한 가치는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TP로 나온 건 7만 1,000원인데 일단은 6만 5천 원 선까지는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라는 말씀 주셨고 이 7만 원 선을 TP대로 넘어가려면 HBM 관련된 내용들, 퀄테스트 통과 내용들도 일단은 같이 좀 붙어줘야 움직임을 좀 보일 수 있지 않나라는 말씀도 함께 좀 주셨습니다. 오늘 앞서서 팀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방산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개장하고 나서 좀 강하게 나오고 있어서 이쪽 먼저 점검을 좀 해보겠습니다.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랠리가요. 그리고 어제 이제 독일 하원에서 방위비 한도 이제 푸는 거에 대해서 통과한 것으로 새벽 사이에 좀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독일이 시작했다면 나머지 다른 유럽 국가들도 따라갈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점쳐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올해 지금 우리 국내 K방산 5대 기업들 수익률이 72%라고 하는데 근데 팀장님 그 종목별로 지금 신고가 터치하는 종목들이 너무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좋다 해도 이게 더 반영시킬 수 있는 룸이 남아있는지가 가장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네, 사실 지금 신규 관점에서 여기서 뭔가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실 분들이 몇 명 안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역시도 지금 제가 만약에 뭐 하나이어로라든지 LIG넥스원 뭐 등등 이제 방산 기업들을 지금 투자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방위비 증액이라는 어떤 이런 모멘텀들 결국에 지금 처음 나온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전부터 지금 뭐 트럼프가 되면 방위비 압박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들은 사실 작년부터 나왔던 거고 결국에 그러한 어떠한 모멘텀들이 겹치게 되면서 지금까지 상승을 이끌어 왔기 때문에 여기서 정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더 크게 장기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뭔가 이제 추가적인 어떤 모멘텀이 상당히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이슈들은 사실상 이미 어느 정도는 조금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신규 관점에서는 조금 보수적인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전망은 좋아요. 여전히 이제 수준은 다 차 있는 상황이고 결국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외형 성장을 이끌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이제 방산 3사들 보면은 여전히 이제 작년에도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지만 올해에도 실적이 좋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트럼프 임기 내내 보면은 정말 장기적인 이제 성장이 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점은 이제 밸류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맞아요.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무시를 할 수는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도 뭐 SK하이닉스 계속 간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이제 고점을 찍고 지금 거기 돌파하지 못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얼마든지 이렇게 장기적으로 우상향한 종목들은 크게 좀 빠질 수도 있다라는 거 내 염두를 조금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나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 최고점 갱신하고서 지금 다시 한번 또 전고점을 돌파하려는 이런 모습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결국에는 그러면 언제가 가장 메리트가 있을까 이렇게 좀 물어보신다면은
고점 대비 이제 밀리는 게 가장 저는 중요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고점 기준으로 봤을 때 최소 이제 고점 대비 20% 이상은 조금 밀려야지 어느 정도 이 밸류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완화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지금은 아무리 이제 실적에 대한 프리미엄을 껴도 굉장히 좀 과하게 많이 올랐다라는 그게 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신규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보다는 향후에 이제 방산주들 뭐 고점 대비 최소 20% 이상 밀렸을 때 그때부터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은 조금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리스크 관리에 좀 주의를 하실 필요는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게요. 일단 대표가 하나 에어로일 텐데 뭐 TP는 90만 원, 95만 원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동평균선 보면 진짜 그거 그대로 잘 따라서 지금 거의 큰 조정 없이 잘 가고 있는 상황이고 포워드 EPS 보면은 퍼 보면은 지금 한 22배까지 나오고 있어서 21에서 22배 사이라서 지금 수주를 많이 받는다라는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여전히 고밸류에 대한 부담은 있다라는 말씀은 좀 주셨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그래도 한 20% 정도 밀릴 때까지는 좀 기다려보자라는 말씀 주셨고요. 그러면 방산을 조금 연결해서 어제 많이 놀라셨을 종목 중 하나가 한국항공우주가 아닐까 싶어요. 일단은 외국인 순매도 1위의 한국항공우주, 기관은 3위에 지금 한국항공우주가 자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전에 이제 좀 늦게 가나? 그래서 좀 늦게 불을 뽐나라고 질문을 드렸던 기억도 좀 있는데 어제 종가상으로 10% 넘게 빠졌고요. 한국항공우주는 2월 26일부터 외국인 매수세가 쭉 들어왔었는데 어제 처음으로 매도세로 돌아섰고 오늘도 가수급상이긴 합니다만 일단은 매도에 찍혀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수급이 좀 변화하는 조짐이 체크가 된다는 건 이제부터는 리스크 대응 조금 더 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해야 될까요? 네, 우선은 이제 어제 한국항공우주가 굉장히 많이 빠졌죠. 특히 네. 이제 나홀로 뭐 고점 대비해서 12% 네, 12% 정도. 네, 빠졌는데 다행히도 오늘 뭐 상승은 조금 나오고 있어요. 되돌림은 이제 시도를 하고 있는데 네. 문제는 이제 그 말씀 주셨다시피 아직까지는 좀 가수급이기 때문에 오늘 장 마감하고 다시금 뭐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얼마만큼 돌아왔는지 이 부분을 좀 체크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말씀 우선 드리겠고요. 여기 이제 방산주들 같은 경우에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작은 이슈에도 굉장히 좀 민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 사실 지금 가격대부터도 한 10% 더 빠져도 이상하지 않은 자리긴 합니다. 물론 이제 여전히 그 실적에 대한 기대감, 뭐 수주에 대한 기대감 이거는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이제 실적이 또 그만큼 받쳐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조금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럼에도 저는 이제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 기타 방산 기업들과 비교를 해보자면 굉장히 좀 매력적이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말씀 주셨다시피 퍼가 지금 대체적으로 비싼 거는 30배도 넘어가거든요. 맞아요. 하나이오로 같은 경우에 지금 30배가 넘어가고 LIG 넥슨도 거의 그 언저리입니다. 현대로템도 지금 굉장히 좀 많이 비싸진 편인데 이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그와 비교했을 때는 상당히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방산 쪽에서는 이 종목이 훨씬 더 좀 좋다라고 말씀을 우선 드리겠고요. 이건 단순히 이제 밸류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항공우주 같은 경우에 이거는 이제 또 이제 추후에 이제 테슬라 그리고 이제 그런 우주항공 산업과도 또 연결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이제 방산으로는 좀 볼 수는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주에 대한 어떤 그런 모멘텀들이 또 추가적으로 붙어주게 되면 개별적으로도 좀 갈 수 있다라는 점, 이 부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FA50 관련해서도 지속적인 러브콜이 좀 들어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방산 쪽 같은 경우에 이제 수주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이제 그 기대 가치는 상당히 좀 높은 편이긴 합니다만 최근 들어서 이제 방산 업종 자체가 굉장히 좀 비싸진 그런 편이기 때문에 뭐 살짝만 건드려도 좀 빠질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있다라는 거 항상 좀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어제 이제 그 저가가 한 85,000원 정도 수준인데 이 이상 더 빠진다, 네. 크게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좀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는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여기서 또 한 번 쭉 간다라고 한다면 굳이 뭐 따라서 추격 매수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굳이 그래도 지금 방산을 좀 봐야겠다라고 한다면 밸류에 대한 부담이 좀 낮은 것들을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한국항공우주를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평가 매력이 있는 종목이지만 방산 전체적으로 크게 봤을 때 방산에 속할 수 있기 때문에 작은 뉴스에서도 흔들림이 같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수급상으로 종가 마감하고 나서 외국인이랑 기관이 어느 정도 컴백을 좀 했는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매수 상위 창구에 JP모건이랑 골드만삭스가 들어와 있긴 한데 얼마 정도 컴백을 할 수 있을지는 오늘 종가 하고 나서 체크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차트상으로도 윗골이 좀 길게 그리면서 밀리는 모습도 체크가 일단은 되고 있습니다. 한국항공, 우주까지 체크해봤고요. 계속해서 오늘 올라오고 있는 상위 테마들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 첫 번째 테마로는 GTC 2025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마 어제 이제 키노트 연설 오전 2시부터 확인하셨던 분들 많이 계셨을 텐데요. 블랙웰 울트라는 올해 하반기, 베라 루비는 내년 하반기에 출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나모라는 것도 공개를 했는데 오픈소스로 추론형 소프트웨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다이나모를 블랙웰 울트라에 적용시키면 기존보다 성능이 한 40배 정도 높아질 수 있다라는 코멘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GTC에서 어떤 내용들 주목하셨는지 잠시 후에 점검해 보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테마 열어보시죠. 두 번째는 엔터입니다. 사실 어제는 이제 일부 증권사에서 수익성을 회복하기까지 주가 조정을 불가피하다라면서 이 JYP 엔터를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저연차 엔터 가수들이 많을 때 회사가 가져가는 수익이 좀 높은데 지금 JYP는 저연차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회사가 가져가는 비율이 좀 적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지적을 했었는데요. 근데 또 오늘 아침 나온 걸 보면은 같은 증권사긴 한데 섹터가 단기 조정한 후에 하반기에는 40에서 50% 정도 늘어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하이브랑 SM을 최선호주로 선정을 했는데 함께 보시면 좋겠고요. 일정상으로 이번 주 토요일에는 한중일 외교 장관 회의도 있습니다. 도쿄에서 개최될 예정이라는 부분도 함께 챙겨드리고요. 마지막도 열어보겠습니다. 마지막은 AI 소프트웨어입니다. 앞서서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흐름이 개장하고 나서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어제는 의료 AI가 좀 강한 모습 보였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떨어진 부분도 긍정적이었을 거고요. 지금 어제는 코엑스에서 AWS 유니콘데이 있었고 19일이죠. 오늘은 코리아 빌더 서밋이라고 해서 엔트로픽의 개발자 회의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6일 다음 주에는 LG전자 조주환 CEO와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방한하면서 AI 관련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도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지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테마 체크해봤고요. 팀장님 어느 쪽부터 보면 좋을까요? 네, 단연코 뭐 이번 주는 GTC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뭐 여러 가지를 이제 좀 공개를 했는데 사실 이제 시장 기대치보다는 좀 많이 못 미쳤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이제 굉장히 많은 제품들을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가 이제 그거를 좀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었었죠. 물론 이제 FMC를 앞두고서 어떤 경계 심리가 이제 주가상에 좀 반영이 된 것도 있겠지만은 사실상 내용적인 부분에서 보면은 저는 사실 가장 중요했던 게 이제 발열 문제였다라고 좀 봤었거든요. 근데 사실 여기서 좀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냥 뭐 이렇게 보면은 주기적으로 앞으로 베라루비는 뭐 2026년에 출시하겠다. 그리고 이제 블랙웰 울트라는 이번 연도 하반기죠. 그리고 이제 루빈 울트라는 2027년. 이렇게까지 이제 계속 그 구체적인 어떤 생산 일정이나 출시 일정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은 좀 나온 상황이지만 결국에 이제 발열 문제를 좀 크게 언급을 안 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봤을 때 이제 최근에 이제 또 우리가 주목해보고 있는 게 파인먼이잖아요. 그 파인먼에 대한 부분들도 2028년이라고는 얘기를 했는데 그 어떠한 구체적인 정보에 대해서 크게 조금 나온 것은 없었다라는 점에서 이게 이제 기대치에 비하면은 조금 서프라이즈가 부족했다라고 저는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근데 우리나라 또 관련주들은 또 잘 버텨주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미국만 이제 볼 게 아니라 사실 이제 중국 시장의 영향을 또 같이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SK하이닉스 뭐 0.25%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좀 좋은 이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HBM 쪽도 중요하지만 이제 레거시에 대한 해결 부분들도 굉장히 좀 중요했었잖아요. 특히나 이제 SK하이닉스가 이제 그 레거시 쪽에 대한 비중이 사실 이제 삼성전자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좀 떨어지는 편이지만 그럼에도 이제 조금 실적을 다 까봤을 때 아쉬운 점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 디램 쪽이었었던 부분들이거든요. 낸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또 중국을 통해서 지금 빠르게 좀 회복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HBM에 대한 어떤 수요 증가도 누릴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 또 레거시 이제 회복에 따른 어떤 낸드 가격 상승에 따른 또 이제 마진율 증가 이런 부분들까지 조금 이제 누릴 수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어떤 GTC 관련해서는 물론 이제 아직까지 일정이 더 남았기 때문에 뭐 20일에는 또 퀀텀데이도 있잖아요. 또 양자 컴퓨팅 관련해서 또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어서 속단하기에는 조금 이른 상황이지만 오늘까지 본 걸로는 조금 실망스러웠다. 이게 좀 시장의 중론인 것 같고요.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또 이제 중국 시장의 영향을 받아서 상대적으로 좀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결국에 이제 저가형 AI 같은 경우에 이제 범용 디램이 많이 쓰이기 때문에 여기서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그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오늘 이번 연도에 굉장히 실적 성장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좀 기대 가치는 상당히 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역대급 실적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당연히 이제 삼성전자도 한번 좀 같이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면서 결국에 이제 중국 시장에 대한 어떤 회복 기대감이 커질수록 우리나라도 이제 중간재 수출을 많이 하는 편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또 직접적인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미국이 안 좋아도 지금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우리나라 관련 반도체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좀 잘 버텨주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기업들과 또 비교를 해봤을 때도 밸류적으로 훨씬 또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훨씬 싸다라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또 이제 루빈에 들어가는 게 이제 HBM3E가 아니죠. 그렇죠. HBM4가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여전히 이제 3E에서도 전 세계에서 압도적인 이런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MRMUF 방식을 유일하게 쓰기 때문에 이게 액체 방식인 거잖아요. 근데 이게 마이크론하고 삼성에서는 지금 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럼 결국에 이제 3E를 기반으로 해서 4 역시도 주도권을 가져가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미국하고 중국과의 양쪽의 어떠한 수혜를 같이 볼 수 있겠다라는 점에서 지금보다도 훨씬 더 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가격대도 굉장히 좀 싸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전고점 부근까지는 충분히 장기적으로 좀 보셔도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지금까지는 조금 실망스러웠지만 아직 이제 그 GTC 관련해서 또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에도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번 주 내내 한번 좀 지켜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루빈에는 HBM4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인지 이제 HBM4 관련해서 들어가는 이제 밑에 하위단으로 대표적인 게 이제 한미반도체 TC본더가 있겠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한미반도체 회장이 30억 자사주 취득 공시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라는 부분에서 표현이 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실제적으로 HBM4 관련해서 그리고 한화랑 기술 격차를 벌일 수 있을지 이 밸류체인 단에서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일에 퀀텀데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잠깐만 좀 질문 드려보면 사실 한국에서는 연관성 있는 기업들 찾기가 좀 어렵지 않나 싶어서요. 분위기 변화가 만약에 된다라는 가정하에서 만약에 전략을 세운다면 오히려 이제 미국 기업들을 담고 있는 양자 ETF 관련주들이 많잖아요. 사실 이쪽으로 좀 더 집중하는 게 수익률 측면에서는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도 있어서 어떻게 보실까요? 근데 사실 수익률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나라 그 테마주들을 보시는 게 훨씬 더 좀 극대화는 할 수는 있겠지만은 말씀 주셨다시피 실체가 조금 없다 보니까 이게 등락폭이 굉장히 좀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안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역으로 좀 ETF를 조금 보시는 게 낫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제 미국의 양자 컴퓨팅 관련해서 ETF 상품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이제 양자 컴퓨팅은 사실 국내보다는 미국 쪽을 좀 더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뭐 아이온큐라든지 리기팅 컴퓨터 뭐 이런 관련주도 상당히 많이 있고 또 구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완전히 양자 쪽이라 볼 수는 없겠지만 또 양자 쪽으로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도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아이온큐 같은 경우에도 양자 소식이 있을 때 뭐 하루에 50% 이상 급등도 잘 하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 쪽을 조금 보시는 게 훨씬 낫다라는 말씀 우선 드리겠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일전에도 한번 좀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사실 양자 쪽에서는 이제 전 세계에서 OECD 국가에서 우리나라가 꼴찌입니다.
네, 기술적으로는 아직까지 굉장히 좀 하단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선진국, 미국이 가장 이제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개발 속도도 가장 빠르거든요. 그래서 1위가 미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위가 이제 중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그 투자금이라든지 이제 R&D 비용도 미국에 비하면 100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 관련해서는 이제 ETF 쪽을 조금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우선 드리겠고요. 여기 ETF라는 게 종목 선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걸 아울러서 이제 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뭐 엄청 많습니다. 사실 그 양자 컴퓨팅 관련해서 보면. 그래서 이제 종목 선정이 어려우신 분들은 오히려 ETF 쪽을 보시는 게 낫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만약에 개별 종목을 보셔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아이온큐가 여전히 좀 대장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쪽 관련해서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GTC 관련해서 이제 20일이 퀀텀데이이기 때문에 현지 시간 기준이긴 합니다. 그래서 20일에 퀀텀데이라서 요날 기준으로 양자가 다시 한번 좀 떠오를 수 있을지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에서 양자 관련주들 흐름이 좀 좋지는 않았었는데 오히려 양자 관련주가 한국에서는 실체 없는 경우가 많아서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오히려 ETF 쪽으로 눈을 좀 돌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퀀텀데이 GTC 이벤트 점검해봤습니다. 오늘 팀장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실시간 헤드라인입니다. 엔비디아 인공지능 포럼이 시장 기대에 못 미쳤다는 평가에도 삼성전자는 장 초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업황 기대감에 혼조세를 보이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의 기업 생존을 위한 메시지가 긍정적으로 풀리면서 주가 반등에 힘을 더했습니다. 올해 1분기에 흑자 전환할 것이라는 증권사 의견에 LG화학이 장 초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날 증권사는 1분기 영업이익 1,910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해서 흑자 전환은 물론 시장 예상치인 615억 원, 약 3배 초과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의견에 투심이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오리온이 증권가의 목표가 상향 의견에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견조한 흐름의 국내 소비와 달리 높은 해외 매출이 목표가를 밀어 올렸습니다. 증권사에서 해외 실적 개선율은 물론 러시아 증설을 통한 초과 수요 대응 전망 발표를 긍정적으로 풀이한 영향으로 보입니다. 삼양식품이 연일 신고가 행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수출 기대감이 주가를 밀어올려 황제주 등극에 대한 기대감이 투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삼양은 연결 기준으로 지난해 해외 매출이 전년 대비 65% 증가한 1조 3,359억 원을 기록했으며 해외 수출 비중은 전년비 꾸준히 성장을 해서 77%를 기록했습니다. 네, 3월 19일 수요일 지금 이 시각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에 좀 분위기가 엇갈린 모습이었는데요. 역시나 비슷한 모습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코스피는 힘이 더 강해지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힘이 더 약해지고 있는 모습 포착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코스피 1%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1.02% 상승하면서 2,638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0.24% 하락하면서 743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수급 상황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연일 외국인이 계속해서 돌아주고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 함께 동반 매수 우위 보이고 있는 모습 체크해 보시고요. 기관만, 개인만이 나홀로 팔자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만이 사들이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은 동반 매도 우위 보이고 있는데요. 어제와 마찬가지로 코스피에서는 좀 외국인이 사고 있고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팔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업종별 등락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에서는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음식료품입니다. 2.87% 상승하면서 지나고 있는데요. 바로 삼양식품이 황제주 등극을 좀 눈앞에 두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삼양식품뿐만이 아니라 오늘 오리온도 강한데요. 초코파이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깃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음식료품 쪽으로 굉장히 강하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또 화학 쪽으로도 오늘 강합니다. 1.96% 상승하면서 좋은 흐름 보여지고 있고요. 섬유와 의복 쪽으로도 0.6%로 강한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종이목재 쪽으로는 소폭 하회하고 있고요. 의약품 쪽에서도 보합권을 등락하면서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또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업종별 지수 등락률 살펴보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그래도 좀 상승부를 켜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기계 쪽으로 오늘 강합니다. 2% 상승 흐름이 나타나주고 있고요. 또 반도체 쪽으로도 그래도 오늘 좀 수급이 들어오면서 좀 지지해주고 있는 모습으로 포착이 됩니다. 1.31% 상승하면서 지나고 있습니다. 철강 및 금속 쪽으로 오늘 좀 지지해주고 있는데요. 0.87% 상승하면서 역시나 지나고 있다는 점 체크해 주시죠. 이어서 코스닥에 대한 업종별 지수 등락률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 코스닥에서는 어제도 기타 서비스가 장 초반에 좀 약한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1.35% 하락하면서 지나고 있고요. 제조와 건설 쪽으로도 좀 소폭 하회하는 모습 포착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금융주 쪽 장 초반에는 좀 하회하는 모습이었는데 지금 상승으로 돌아섰습니다. 0.45% 상승하고 있고요. 유통 쪽으로도 0.19% 상승하면서 지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대체로 좀 혼조세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음식료, 담배 쪽으로 0.5% 상승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오늘 화학 쪽으로도 그래도 계속해서 강한 흐름이 이어집니다. 0.71% 상승하면서 좀 대체로 그래도 상승하는 종목들은 강하게 상승한다는 점 보시면 되겠고요. 섬유, 의류와 출판 쪽으로는 소폭 하회하고 있다는 점도 체크해 주시죠. 그럼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GTC 2025로 인해서 반도체주 쪽으로 좀 기대감이 계속해서 있었는데요.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엔비디아가 3%가 빠졌지만 우리 증시에서는 좀 강하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강하게 계속해서 지지해주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1.9% 상승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0.6%로 좋은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 요즘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었는데 지금 2% 상승 흐름 보이면서 좋은 흐름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요. 현대차도 장 초반에는 하락으로 출발했지만 지금 올라와 줬습니다. 0.75% 상승하면서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에 대한 1위부터 5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에서는 조금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계속해서 좀 잘 가는 흐름이었죠. 이번 주가 아무래도 바이오주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주간인데요. 지금은 이 의약품 쪽으로는 소폭 쉬어가는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관망세가 깃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알테오젠 2.3% 하락하고 있고요. H1B도 1.96% 하락하면서 아무래도 FDA에 대한 승인을 좀 기다리고 있는 모습으로 포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오늘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강합니다. 에코프로 BM 1.2% 상승 흐름 보여지고 있고요. 에코프로도 오늘 올라왔습니다. 0.6% 상승하면서 지나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계속해서 로봇에 대한 좀 기대감은 있었는데 오늘 좀 쉬어가는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4.7% 하회하면서 지나고 있고요. 로보티즈 쪽으로도 오늘 좀 하회한 모습 보여지면서 로봇주들 전체적으로는 좀 쉬어가는 흐름이다라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히트맵 열어서 자세한 종목별 흐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혼조세 보이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반도체주 제조업 쪽으로는 조금은 상승 흐름이 보이는 모습입니다. 제조업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2차 전지주 쪽으로 다시 좀 올라와 주고 있는 모습 체크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 1.85% 상승을 하고 있고요. 또 에코프로 BM도 1.35% 상승하면서 좋은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좀 주목해야 할 점이 현대 로템이 연일 신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 로템 지금도 1.6% 상승하면서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산주와 마찬가지로 이 조선주 쪽으로는 계속해서 좋은 흐름 보여지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되겠는데요. 하나 오션 또한 1.35% 상승하면서 좋은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현대중공업으로는 0.79% 소폭 하회하면서 좀 보합권에서 머물고 있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되겠는데요. 삼성중공업 또한 좀 수급이 쏠리는 종목에는 확 쏠리고 안 쏠리는 종목에서는 지금 소폭 하회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모비스 1.7% 상회하고 있고요.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어제가 조금 약했었는데 오늘 다시금 이렇게 많이 올라와 줬습니다. 4.4% 상승하면서 좋은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주 좋은 계속해서 실적 전망과 또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이 점 체크해 보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상황, 시장 상황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수급상으로는 외국인 투자자가 현물과 선물에서 모두 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가장 굵직한 이벤트 중 하나인 GTC 2025 현재 소화하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밀리고 있긴 합니다만 버티고 있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반도체 겨울론을 이야기했던 모건 스탠리 쪽에서 우리 반도체 투톱에 대한 목표 주가 상향한 소식도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